외선 31척 격파. 이렇게 상황은 급전되었고 일본 전선은 서로 도망하기에 바빴다. 이때의 난중일기를 보자. 우리의 여러 배들이 일제히 북을 치며 나아가면서 지자포, 현자포 등을 쏘고 또 화살을 빗발처럼 쏘니 그 소리가 바다와 산을 뒤흔들었다. 적선 31척을 쳐부수자 적선들은 물러나 버리고 다시는 우리 수군에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다. 이순신은 막강한 화포로 일본 전선을 격파한 뒤에 아직 남아있는 전선을 울돌목의 좁은 목으로 몰아붙였다. 즉, 울돌목의 사지로 밀어넣은 것이다. 명량해협의 형상은 양도 앞바다가 넓고 울돌목 지역이 좁은지라 마치 기름을 쉽게 부어넣기 위해 나팔꽃처럼 만든 깔때기와 같았다. 이순신은 힘껏 일본 수군을 그 좁은 깔때기 안으로 밀어넣었다. 일본 전선은 마치 수세식 화장실 변기에 급히 물이 빨려 들어가듯 무려 10.4노트나 되는 강한 조류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갔다. 이순신은 그 모양을 보고 더 이상은 들어가지 않았다. 아니, 더 이상 좁은 해협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에 이순신의 큰 판옥선이 해협 안으로 들어갔다면 오히려 위험했을 것이다. 울돌목은 샌 물살에 좁은 수로 암초 등으로 구성된 사지였다. 이 사지에 이순신의 판옥선이 들어갔다면 분명히 이순신의 배도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순신은 그동안 많은 해전을 치르는 동안에 한 번도 좁은 해협 안에서는 싸우지 않았던 것이다. 자중질환이 일어나다. 그런데 또 다른 아군이 도망가는 일본 수군에게 들이닥쳤다. 명량해협의 기다란 통로에는 아직도 이순신 함대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일본 전선이 있었던 것이다. 이순신에게 쫓겨서 그 해협으로 도망가는 일본 전선과 이들 올라오는 전선들이 이제 서로 엉키고 부딪히면서 우왕좌왕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자중질환, 바로 그것이었다. 자중질환이라는 것은 혼란 속에서 자기 편끼리 서로 죽이는 것을 말한다. 최고의 전략이란 바로 이와 같이 자기끼리 서로 죽이도록 하는 자중질환 전략이 아닌가. 나는 가만히 있고 적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만큼 바람직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일본 참모본부에서 발간한 일본 전사 조선역에 보면 이때 일본 수군 대장 도도 다카도라가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아마 그는 선두 제대인 구루시마의 뒤를 바짝 따라 제2대대로 명량해협 안으로 들어왔으리라 추정된다. 울돌목의 좁은 해협 안에서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는지 짐작이 간다. 우리 측 기록에는 없지만 일본 측 기록에는 이때 일본 수군이 서로 부딪혀 깨진 배의 수가 무려 90여 척이나 된다고 한다. 그러니 조선 함대 위에 직접 파괴된 배가 31척이고 자중질환으로 파괴된 배가 90여 척이니 거의 121척이 파괴가 된 셈이다. 그래서 명량해전은 사실상 끝이 났다. 기적 같은 승리. 이겼다. 이순신이 이긴 것이다. 조선 수군이 이긴 것이다. 12척으로 130여 척, 아니 기록에 따라 거의 300여 척 이상의 적선과 싸워 이긴 것이다. 그런데 조선 전선의 피해는 12척 중에 단 한 척도 파손되지 않았다. 파괴된 기록을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기적, 바로 그것이었다.
해전이 종식된 지 이틀이 지난 9월 18일자 난중일기에 보면 당시의 피해 상황에 대해 사람 이름까지 상세히 기록해두고 있다. 내 배에 탔던 순천 감독관 김탁과 병영의 노비 계생이 적의 탄환에 맞아 죽었다. 박영남과 봉학 그리고 강진 현감 이극신도 탄환에 맞았으나 중상은 아니었다. 배의 손실은 전혀 없고 단지 전사 2명과 경상자 3명에 불과했던 것이다. 기함 외에 다른 배들도 경미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사자 2명은 이순신이 탔던 기함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이순신도 죽을 수 있었던 위험한 지경에 빠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탄환에 맞았다고 했으니 칼로 싸우는 육박전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 전선은 31척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니 배 한 척에 7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2170명 정도는 전사했을 것이다. 그리고 명량해협을 빠져나가면서 90여 척이 대파된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또한 만만치 않은 병력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대략 계산해보면 이때 일본군은 약 8,000명이 전사했거나 실종되었다. 한산도 해전 때와 비슷하다. 하늘이 도왔다. 다시 그날 9월 16일에 난중일기를 보자. 적선 31척을 쳐부수자 적선은 물러나 달아나 버리고 다시는 우리 수군에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다. 이것은 실로 천행이다. 물살이 무척 험하고 형세도 또한 외롭고 위태로워 당사도로 진으로 옮겼다. 여기에 잘 보면 이순신은 명량의 승리에 대해 차실천행이라 했다. 이것은 실로 하늘이 도운 것이다. 이순신은 기적 같은 승리의 공을 겸손하게 하늘에 돌렸다. 하늘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던가? 분명히 그 전날 밤 꿈에 나타났었던 신인을 생각했을 것이다. 이로써 일본군은 서울을 향해 진격하려는 전반적인 계획을 포기하게 되었다. 명량해전은 이렇게 해서 또 조선을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주었던 것이다. 명량해전의 쾌거를 전해들었던 명나라 경리인 양훈은 이순신에게 붉은 비단과 은전을 보내어 축하해 주었다. 그러나 정작 조정에서는 어떠했는가? 1597년 10월 20일자 조선실록에 보면 이때 선조는 이순신의 공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순신은 사소한 적을 잡는 데 불과하다. 사소한 적? 선조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다. 선조는 그 사소한 적 때문에 명나라로 도망가려 했었던가? 만약에 이순신이 명량에서 일본 수군을 막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틀림없이 일본 수군은 그들의 계획대로 곧바로 서해를 돌아 서울로 올라갔을 것이다. 혹자는 이때 일본 수군의 숫자는 좌군과 합하여 대략 12만 명이나 되었다고 분석한다. 이 많은 대군이 서울로 곧바로 올라갔다면 육지를 전담했던 10만여 명이나 되는 우군과 합쳐져서 순식간에 조선은 끝장이 났을 것이다. 조선이 망했다면 그러면 과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명량해전은 실로 나라를 살렸던 구원의 해전이었다. 그 중심에는 이순신의 치밀한 전략과 처절한 고뇌가 숨어 있었다. 지금 명량해전 현장에 가면 아주 작고 볼품없는 이순신 동상 하나가 서 있다. 동상 하단부에는
동상의 이름이 붙어 있다. 고뇌하는 이순신상. 이 동상은 물끄러미 울돌목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 곧 저 바다 건너에서 수백 척의 일본 배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내가 가진 배는 겨우 12척이다. 정말 상대가 안 된다. 지면 어떡하나.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